시작했습니다. 잠깐만 풀까? 네. 너네가 안 먹어. 아니. 불 끄면 얘네 안 보이잖아. 아니야, 잘 보여. 멋있다. 언제나 불 끄면 진짜 멋있다. 저 얼굴 가리니까 잘생겼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사우스시에 대해 발표할 이원진이고요. 전혜경입니다. 네. 네, 먼저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은 이 목차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버블에 대해 약간 버블이라는 거품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 남해 주기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영국에 어떻게 탐욕의 바람이 불어왔는지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1711년에 생긴 사우스시에 대해서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우스시 회사가 한 각종 음모들을 설명드린 다음에, 네, 그리고 사우스시가 거품이 꺼지고 망하고, 그리고 그 시민들이 분노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CF에 한 음악의 한 부분인데요. 네, 이 버블이라는 용어는 맨 최초로 쓰인 게 남의 쪽이라고 합니다. 네, 이 버블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남의 거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버블이라는 뜻은 거품 경제는 실물 경제의 경제 성장 이상의 속도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속 불가능한 갑자기 의해 만들어낸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은 그 이 버블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주식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이게 1690년대 초반에 주식 시장의 버블은 당시 여성들의 머리 장식 높이와 비례를 같이 했습니다. 과시적인 여성들은 머리 장식을 손에 높였는데 주가가 최고점에 달한 뒤 무너지기 시작한 1695년에는 머리 장식 높이가 2m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가는 여성들의 머리 장식 높이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고 리처드 스틸 경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현대에는 한 경제학자가 이 말에 힌트를 얻어서 192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여자의 치마 길이와 여성의 치마 길이와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마 주가 이론이라고 해서 내놓았는데요. 미국 증시 호황에 접어든 1924년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치마는 상당히 짧은 치마였습니다. 근데 경제 대공황 발생한 뒤에는 거의 바닥을 쓸다시피 하는 치마 길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의 치마 길이가 주가의 뭐 상승과 하락을 반영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남해 버블이 발생하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제 테마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유럽의 새로운 시도 좋잖아. 유럽의 버블이 발생하기까지 그의 발단 상황들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는 당시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들이 포르투갈하고 그리고 에스파냐, 그리고 다음으로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은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까지 연결하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향신료 무역이나 등등의 다양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자본을 축적을 했고요. 그리고 에스파냐의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신대륙에서 상당히 많은 금과 은을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약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를 축적을 했고,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연합 주식회사, 세계 최초의 주식 발행,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세계 최초의 현대은행 설립, 이런 금융 혁신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대륙의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는 해외 무역을 통해서 벼락 부자가 되었는데요. 이 전설 같은 얘기에 영국은 귀를 솔깃해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중엽에 영국을 통치한 엘리자베스 1세는 기락이 풍부하고 금과 은에 흥미가 많은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영국을 이루는 섬들 중에서 육지에서부터 거리가 120km 이상 떨어진 것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에 그녀는 이런 영국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다면 영국의 해상 무역을 독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서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세상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도전장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바다와 공기
한다. 바다는 특정 민족이나 개인의 소유물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해상 무역권을 영국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와 정면으로 대결을 펼치기에는 당시에는 영국이 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힘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선택하는 방법은 그다지 명예롭지 않은 방법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은 해적지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바다로 행차해 나갔습니다. 영국인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선들을 라우 습격하고 지금도 약탈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존 호킨스와 드레이크라는 유명한 해적이 탄생합니다. 존 호킨스는 1562년에 기니에 가서 노예 600명, 노예 400명을 사들이고 영국산 제품을 여기에 내다 팔아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아이티에 들러서 금과 은, 설탕을 들여와 영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1564년에 드레이크 호킨스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2차 원정에 나섭니다. 근데 이 2차 원정길에서 스페인 군대의 습격을 받아서 대량의 금은 보화를 모두 잃어버리고 결국 영국으로 다시 도망쳐와요. 영국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상당히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당시에 영국 항구에 정박해 있던 모든 스페인인 배들을 출항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운반선을 억류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과 스페인은 갑작스레 진작의 동맹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572년에 드레이크는 작은 배 해철을 거느리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스페인의 식민지로 향합니다. 이때 그는 은 운반선이 반드시 경유한 파나마 해협에서 스페인 선단의 은 30톤을 약탈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이 공로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포상을 받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든든한 배경으로 영국 해적 드레이크는 1580년에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하고 그 선단은 3년 동안 항해를 통해 남미와 스페인 식민지를 강탈하고 유럽 항구에서 정박한 스페인 선박 종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영국은 그다지 명예롭지 않은 방법으로 조금씩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 드레이크라는 해적은 국가 공인의 해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이윤은 투자자 대비 4,700배에 달하는 이윤입니다. 그만큼 많은 자본을 약탈해서 영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하고 영국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스페인의 자랑거리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갑니다. 근데 당시 영국의 군함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찔러요. 원래 되게 이때 대세는 스페인이 우세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영국이 무찌름으로써 영국이 유럽 패권을 장악하는 한 계기가 됩니다. 영국과 스페인의 해전이. 이 다음으로 그래서 영국은 항해 조례를 발표해요. 항해 조례는 유럽에서 영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반드시 영국 선박이나 상품 생산국의 선박으로 수송을 해야 한다 하는 영국의 자국의 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항해 조례를 발표하는데요. 이 때문에 네덜란드 무역에 있어서 항해 무역에 있어서 되게 많은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에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차에 걸친 네덜란드와 영국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는 1588년에 일어났는데요. 이때 영국이 승리를 하고 2차도 3차도 거의 영국이 우세를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 네덜란드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좀 힘이 많이 약해지고 영국이 유럽의 민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명예혁명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1688년에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왕이 제임스 2세였는데 제임스 2세는 폭정을 취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어서 그 장녀인가 그런 메리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 지목이 됐었어요. 근데 왕자가 탄생하자 의회는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총독으로 있는 윌리엄에게 이 윌리엄은 메리 부인이 시집간 남편이에요. 윌리엄에게 편지를 보내 군대를 이끌고 귀환하도록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에 윌리엄과 메리 부처가 군대를 이끌고 런던으로 진격을 하는데요. 더불어 귀족과 지방 호족들도
가담을 해서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왕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혈혁명이라고도 하고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혁명을 통해, 이 명예혁명을 통해 권리장전이라는 선언이 되고, 그 선언이 이 내용인데요. 이 권리장전의 내용은 의회의 힘을 좀 더 강화시키고 왕권을 좀 약화시키면서 의회 중심의 사회가 되는, 근데 영국 정치가 의회 중심 정치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 권리장전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 조세권을 의회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거둘 권리가 왕에게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예혁명도 통해서 주식시장의 열풍이 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세권을 의회가 가져가게 돼요. 근데 영국은 앞에 보여준 스페인하고도 전쟁을 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네덜란드하고 전쟁을 했죠.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재정난에 확보할 군수 자본을 가져와야 되는데 왕은 세금을 거둘 권리가 없으니까 그 군수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3세하고 의회가 협의를 해서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대표적인 대장주로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잉글랜드 은행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길지 않았고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느라 돈이 부족했던 데다가 통화의 품질이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맞물려 경제난이 찾아왔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주식회사들의 줄도한 이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도 영국이 참가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해 나폴레옹은 영국은 장사꾼의 나라라고 말을 하며 비웃었는데요. 영국은 이 장사꾼의 나라라고 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유럽에서 맹주로 떠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영국의 산업이 가랑이 들어왔어요. 이 산업이 가랑이 들어온 계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この世の全てを手に入れた男、海賊王オルソルじゃ。彼の死に際に放った一言は人々を海へ駆り立てた。俺の大軍か、もしやかれてやる。下がって、この世の全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男たちはグランドラインを目指し、夢を追い続ける。世はまさに 제가 이거를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와 같은 사건이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탐욕의 바람은 배당이 1만%라고 하는 꿈과 함께 바다에서 왔는데요. 이 10,000% 단위의 배당이 가능할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1687년 영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윌리엄 헉스라는 선장인데요. 선장은 1만% 배당률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낸 주역입니다. 1641년 9월 28일에 쿠바의 히바나가 바로 여기 어딘가 있는데요. 네, 히바나에서 유럽을 향하는 에스파냐 선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대륙의 기금성을 제거하는 횡단한 이 항로는 에스파냐 제국의 목숨과 같은 자금줄이었습니다. 수톤의 은과 아시아의 시로 비단, 향신료 등을 비롯한 왕실의 금은 보안 물론 귀족 개인의 보물들을 모두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물 선단은 폭풍에 시달리다가 뿔뿔 흩어졌고 컨셉션 호는 결국 이 바다에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쿠바 앞바다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보물이 잠들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윌리엄 픽스는 아버지가 다른 14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는데요. 전설 속의 보물선 컨셉션 호의 이야기를 듣고 보물 탐색에 나섭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바다를 지신 끝에 마침내 바하마지도 근처에서 컨셉션을 발견하는 성공을 했고
4명의 선원들과 2-3개월 동안 2-3월에 겨울 바닷속을 뒤지며 59일 동안 잠수를 거듭한 끝에 은괴 32톤, 금괴 11kg와 수많은 보물들을 건져내어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30만 파운드 상당의 보물을 인양해냅니다. 이런 대박을 터뜨린 그는 영국 본국에 초대되어 6월 초 런던에 입항을 했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2세는 국왕 제임스 2세는 그래서 이 윌리엄 2세에게 자기를 내리고 상금 1만 1,000파운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후원한 사람들한테 배당금 형식으로 가져온 은괴를 나눴는데요. 이때 최고 배당률이 1만 %를 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지면서 수리 열풍을 낳게 됐습니다. 다음 프랑스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프랑스는 루이 14세라는 국왕이 상당한 전쟁을 많이 치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정부 채무 30억 리브르에 달하게 됩니다. 이 30억 리브르는 프랑스의 1년 동안 재정 수입이 1억 4,500만이었는데 재정 수입이 1억 4,500만이고 지출이 1억 4,200만이에요. 이걸 빼면은 300만 원인데 이걸로는 감히 갚을 수도 없는 큰 액수죠. 그래서 이에 대해 존 로라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을 설립해서 당시 프랑스는 여기저기 화폐를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눠서 발행을 했는데 중앙은행을 설립해서 세금을 한 지폐로만 이 한 은행에서만 지폐를 발행하고 이 지폐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성공을 하고 이 때문에 이 다음에 존 로가 제안한 미시시피 계획을 프랑스 정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미시시피 계획이란 프랑스 정부 소유인 루지애나 그러니까 미국 영토인데요. 미국의 중부 지방을 가리키는 영토인데요. 이 루이지애나가 당시에 프랑스의 소유였어요. 이 루이지애나에 식민지 개발권과 교육권을 동점으로 소유한 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일반 공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는 날로 치솟았고 사람들은 이 왕실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때문에 1718년 액면가 300리브르로 시작한 주가가 1719년 2만 리브르로까지 치솟았습니다. 준비 자산도 없이 주식 물량을 너무 많이 공급하고 불안 지폐까지 남발한 주가가 급등하면서 물가도 급등을 하게 되고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은행권과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그만한 은어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1720년 6월에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은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급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미시시피나 루이지애나는 쓸모도 없고 소년 입힌 땅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프랑스는 1803년에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아버리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사례를 보면은 요즘에 프랑스를 가면은 뱅크라는 프랑스어로 그런가 보이는데 뱅크라는 이름의 은행이 거의 없대요. 이때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그 은행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겨서 뱅크 대신에 소시에테나 여기 보시면 소시에테라고 써있죠. 소시에테나 그레디라는 이름으로 쓴대요 은행들이. 그래서 200년 전에 쓰라린 기억이 은행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서유럽에서 금을 가장 선호하는 나라도 프랑스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1711년에 만들어진 사우스시의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8세기에는 유럽에서 크고 잦은 전쟁이 잦았는데 특히 영국은 오랜 낭수인 프랑스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이 지속돼 정부의 부채는 등들어났고 이때 프랑스에서 미시시피 회사가 설립되어 프랑스 부채를 전부 인수하고 투기자본이 런던에서 프랑스로 가게 되자 초대 미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국 신대륙 미국항 이름인 미시시피에 대항할 만한 걸 찾아서 이때 눈에 띈 것이 바다 이름을 딴 사우스시 회사였습니다. 사우스시 회사는
1711년에 1000만 파운드 정부 부채를 떠안기 위해 사우스시 컴퍼니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우스시사는 정부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주고 정부로부터 매년 일정한 이자와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식민지와 무역 독점권을 얻는 무역 독점권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점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우스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운명을 꾸몄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우스시는 처음에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해서 그 무역 독점권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우스시사는 이익을 전혀 취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미가 잠재적 적국인 스페인의 식민지여서 스페인이 그 영국에서 자기 식민지로 와서 무역을 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역 시에 그 이익금의 25%를 자기네 나라에 귀속하게끔 했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만 교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교역이 이루어진 시기는 아까 설립했을 때는 1711년이었는데 1717년이나 돼서야 실제 교역이 이루어졌었고, 결국 사우스시는 200만 파운드의 빚을 지게 됩니다. 1920년 위기의 순간에서 사우스시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정부 부채를 전액 인수하고 정부에 750만 파운드를 지급하겠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특혜였죠. 왜냐하면 정부 부채는 그 상환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채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신뢰도가 낮았었고 투자자들은 그 효과를 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우스시는 루머와 로비로 대응을 했는데요. 사우스시 조약을 맺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통상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심지어 은이 철강만큼 많이 생산되는 포토시 은광산의 운영권을 따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1년에 단 한 번 교역을 하게 되고 빚을 그렇게 많이 지게 됐는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루머에 불과한 거죠. 네, 사기. 그래서 이 당시 영국의 총 부채는 5천만 파운드였는데요. 이때 밑에 보시면 3대 공기업은 영란은행하고 동인도회사 그리고 사우스시였는데요. 사우스시 이렇게 공기업이 이렇게 정부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개인 중도 상환은 단기 채권이고요. 그리고 상환 불가능은 장기 채권이에요. 근데 이때 장기 채권은 요새 장기 채권보다 이 사람들이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죽고 나면 다시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콘솔이라는 채권이었어요. 이때 장기 채권은 그렇게 거래가 만기가 길다 보니까 7, 80년 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데다 정부는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거를 사우스시의 주식으로 바꾸면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득이었어요. 그런데 사우스시는 어느 순간 주가가 액면가인 100파운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혀 이득이 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채가 3,150만 파운드고 액면가가 100파운드, 주가가 100파운드인 상황에서 모든 채권 보유자들이 참가한다면 신주가 31만 5천 주가 발행이 되고 정부에서 아까 750만 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채권 보유자에게 이 신주들을 모두 배분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오히려 적자가 났었어요. 그래서 사우스시는 주가를 액면가의 몇 배로 부풀려서 이거는 예시인데요. 부풀려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주가를 올리게 되면 신주가 63만 주가 발행이 되고
정부에게 지급할 돈과 배분을 다 하고 나면 31만 5천 주를 사우스시가 매각을 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환 비율이었습니다. 로버트 월풀경과 리처드 스틸경이라는 사람들은 사우스시 주가의 거품을 우려해서 전환 비율을 정해야 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정부가 반대를 해서 오히려 사우스시가 주식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얻게 돼요. 그리고 4월에는 사우스시가 설립이 되고 그렇게 1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4월에 전환 비율이 공시되지 않은 채로 공모를 받게 되는데 1차, 2차 청약을 받게 되는데 이때 혼란을 가중시키려고 그 사우스시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어요. 투자자들이 내재 가치를 알지 못한 채로 투자를 하게끔 꼼수를 부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우스시가 정부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3자가 합심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이 상승하면 사우스시 컴퍼니와 정부, 채권 보유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우스시 컴퍼니는 적은 채권으로 정부의 채권을 인수할 수 있었고 나머지 차익이 곧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주가가 상승하면 국채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채를 수화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채권을 보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채권 보유자는 전환 비율이 아까 미정인 채로 공모가 됐다고 했는데 정해지지 않으니까 주가가 한없이 상승할수록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 당시 채권의 사진입니다. 주식의 사진입니다. 그럼 잠깐. 네. 이게 주가가 상승하면 더 적은 주식 아니야? 그럼 잠깐만. 어디 말씀하시는 맨 거예요? 왼쪽에 사우스 컴퍼니 보면 주가가 상승하면 더 적은 주식으로 정부 채권 인수. 주식이 맞아요. 네. 오타 났죠? 네,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사우스시 컴퍼니의 CEO인 존 블런츠는 미시시피 회사의 사장이었던 CEO였던 존 로의 방식을 따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금의 비율을 20%나 낮췄어요. 증거금이란 주식을 살 때 필요한 성납금을 먼저 내고서 내는 걸 말하는 건데 처음에 내야 되는 돈이 줄고 그리고 그 후에 내야 되는 돈도 할부로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배경이 되었죠. 그리고 주식 담보 대출을 시작했는데요. 주식을 담보로 돈을 꾸어줘서 사람들이 사우스시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걸로 주식을 사고 또 주식은 사우스시에게 저당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일반 서민들까지 투기에 뛰어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식은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유통량은 줄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존 블런트인데요. 존 블런트는 회사의 창립 멤버였고 채권의 주식 전환 음모의 배후 주동자였습니다. 존 블런트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혼란이 심해질수록 우리에겐 더 좋은 일이었지요. 사람들이 자신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 모를 테니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 일에 더 빠져들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건 사우스시의 주가 1년 동안 1720년에 주가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1월 달에 보면 원래 이전에는 100파운드대였어요. 사우스시 주가가 9년 동안. 그런데 1월에 전환을 해주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안하자 3월 달에는 300파운드로 늘게 됐고 그리고 4월에 왕이 제안을 허가했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 공모 실시가 되어 있는데 5월에 전환 가격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 이미 1차, 2차 청약을 받은 거죠.
그리고 6월에 국채 매입이 확실시 되면서 공모가가 1,000파운드 가까이 되게 돼요. 여기 보면 이때가 6월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끊긴 건 중간에 주주 명의 개설가 중단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주식을 살 사람들이 정해지는 시기라 이 기간이 비어 있어요. 이때는 거래가 중단된 시기고요. 그리고 8월에 이렇게 보면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 이때 8월에 1,000파운드에서 900파운드 떨어지게 되고 9월에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시 살아있네.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사우스시 열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때 조나단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인데요. 이 사람의 편지를 보면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곳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사우스시 주식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정책은 무엇이죠? 하고 묻자 그들은 이번에도 사우스시 주식이라고 대답했다. 영국이 주로 무역하는 품목은 무엇이고 주산업은 무엇이죠? 하고 묻자 그들은 여전히 사우스시 주식이라고 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이때는 사우스시사의 주식을 못 가지면 바보고 해마다 몇백 %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하 고아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비슷한 말을 추리해보면 코 묻은 어린아이 돈까지 우려낸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네, 이 뜻은 순진한 투자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이고요. 그리고 사우스시 2차 청약자 리스트에 오른 99명 중에 35명이 여성이었어요. 이때 이 에드워드라는 시인이 쓴 시를 보면 우리의 위대한 숙녀분이 여기 들어오신다. 요란스럽게 화려한 마차를 타고 보석을 저당 잡힌다. 주식 거래소의 모험스러운 투기를 위해 청년들도 여기 납신다. 이게 마차를 타고 거래소로 다가온다. 웅탕한 남공꾼에 갖다 바친 돈을 주식 투자로 헛되이 쓰기 위해 여성 투기꾼들이 이때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18세기 영국에서는 효지는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여자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식은 인종이나 성별,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나 살 수 있었고요. 때문에 일부 여성들의 성공이 남녀평등 해소에 일조하게 되죠. 그리고 여성들이 주식판에 뛰어들자 진군, 하인, 그리고 심지어 소매치기까지도 주식에 뛰어들게 됩니다. 리처드 스틸이라는 정치가가 하찮은 시민이라고 부른 졸부들은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다니며 고급 저택과 마차, 화려한 코트들을 사들였습니다. 에스비 저널에 있는 내용을 보면 런던 시내에는 사우스시 마차가 매일 늘어나고 있다. 이 도시의 승려들은 사우스시 보석을 사들였고 사우스시 하인을 거느렸으며 사우스시 저택을 마련했고 신사들은 사우스시 마차를 타고 마차를 새로 단장하고 사우스시 부동산을 사들였다. 과시적 소비와 흥청거림이 이어졌고 커피하우스와 선술집들을 가득 메운 투기꾼들은 술에 쩔어 있었습니다. 사우스시는 커피하우스라고 앞에 나왔었는데요. 커피하우스는 영국이 17세기에 아까 말했듯이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럽 상인들이 정보를 교환할 장소를 모색하던 중에 커피하우스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나중에 커피하우스가 프랑스에서도 성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커피값 1페니만 내면 누구든지 여기 커피하우스에 와서 토론을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서 페니 대학이라고도 불리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여서 주식 정보를 거래했고 커피하우스는 프랑스와 영국의 경제 정보 교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망했어요.
이때 영국에서는 특허 제도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특허 제도 때문에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우스시를 모방한 벤처기업들도 많이 등장하게 됐죠. 신문에는 수많은 벤처기업의 설립과 주식 매각을 알리는 광고가 나왔고요. 커피하우스는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특허를 내세워서 회사를 설립한 뒤에 주식을 팔아버려서 팔아먹는 버블 기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톱밥으로 판자를 만드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국인들에게 장례식을 치러주겠습니다. 자체 무기 힘으로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바퀴를 생산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계획을 내세운 회사에도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오른 주식을 팔고는 다음날 바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황당한 회사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무엇으로 이익을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정말 사기꾼처럼 생겼죠. 1720년 여름 사우스시는 버블 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기 열풍을 독점하려고 온갖 노비를 벌여서 반버블법이라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반버블법은 국가에서 허가받은 회사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이에요. 이때 사우스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의 버블 기업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벌여서 정부에서 영장을 배부하도록 했고요. 그의 배당률을 30% 그리고 2년 동안 50%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사우스시 버블 기업들을 장속하는 영장이 발부되자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버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투기꾼들은 사우스시 주식을 매각했고 사우스시의 높은 배당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우스시 주식은 9월이 되자 8월에 거의 1000파운드에서 200파운드로 떨어지게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사람들은 거지가 됐습니다. 나 깜짝 놀랐냐?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이 당시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뉴턴도 사우스시 음모의 피해자가 됐는데요. 뉴턴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계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난 이제 사우스시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우스시 주식을 대량으로 산 뉴턴은 눈앞에서 수십억 원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투기에 대한 유혹은 천재 과학자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이 그림은 사우스시 사건을 풍자한 판화인데요. 가운데 보이는 회전목마 위에 보이는 사람들은 매춘부 여성도 있고 노인도 있고 성인 남자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소매치기 그리고 신발을 닦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모든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투기에 뛰어들었다는 걸 상징하고요. 위에 보이는 염소는 악마를 상징합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운수의 바퀴 위에 어떤 남자가 빨가벗고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정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채찍으로 이 사람을 때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쪽에는 똑같이 그 빨가벗은 사람이 여기 묶여있고 원숭이가 사람 옷을 입고 이 사람의 옷을 뺏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병사들이 옷을 나눠 갖는 그런 걸 표상하는데요. 이거는 세속의 덕목인 명예나 정직조차 천박한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왼쪽 이편 발코니에 여자들이 북적거리고 있는데요. 이건 여성들이 복권에 당첨된 남편감을 고르는 뽑기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는 가톨릭, 유대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지도자들로 보이는 3명이 주변이 이렇게 소란스러운데도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건 사우스시로 인해 1720년 멸망한 런던을 기념하여 이 비를 세운다. 라는 커다란 명부가 런던 대화재 기념비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성바울로 대성당인데요. 이 성당이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희미하고 뒤편에 숨어있죠. 이건 기독교적 덕목이 세속적 가치에 자리를 내주었음을 상징합니다. 주식, 구매, 신청서 수천만 장이 눈처럼 펄펄 날아다니고 수많은 조각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 같구나. 저마다 구멍난 조각배를 저으며 황금을 건져 올릴 생각만 한다네. 물에 빠져 죽는다 해도 아랑곳하는 사람은 없지. 자칫하다간 죽음을 이끌어가야지. 이 시는 조나단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가 지은 시인데요. 시민들의 분노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이거는 또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이 틈을 타서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남의 포커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거는 포커 카드에 버블 카드라고 적혀있죠. 이 그림은 사우스시를 풍자하는 그림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글씨는 사우스시를 풍자하는 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다니엘 디포가 흑사병에 이 사람들을 두고서 흑사병에 감염된 유령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흉물스러운 인간들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내가 죽는 날까지 흉측한 사우스시가 얼굴에 새겨진 인간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잃고 분노해서 당장 사우스시 임원들과 뇌물을 받아쟁인 정치인들의 처벌과 배상을 요구한다. 라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영국 최초의 수상 로버트 월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사우스시 그 버블이 생기기 이전에 재무장관이었는데 재무장관은 그만뒀다가 이때 다시 돌아와요, 정계로. 그래서 4명의 의원과 재무장관을 수감하고 사우스시 임원들의 재산을 몰수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 버나드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 법은 불법적인 공매도, 선물, 옵션 거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기 그 사우스시 법은 이후로 100년 이상 채권 거래가 없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버나드법이 그 100년 이후에 폐지가 돼서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버블과 투기는 초국가적인 성향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버블은 프랑스에서 탄생을 해서 미시시피에서 탄생을 해서 영국으로 옮겨가고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버블이 확산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네덜란드라는 투기가 아니라 암스테르담 투기가 또 따로 있어. 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네, 이어서 간단하게 네, 버블 붕괴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기존 채권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져버리고 블런트 일당이 음모를 승인한 것은 사우스시 주식을 사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다름없습니다. 도시 1세가 주가가 1000만 파운드에 달하는데도 3차 청약에 참여한 것은 국민들에게 따라하라고 지시한 효과를 냈습니다. 마치 국가에서 기업의 주가 하락을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해 버블은 하늘 부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이만큼 남의 투기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이러한 주가
사우스시 회사의 음모에 가담을 해서 사기를 같이 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군중 심리 또한 이 투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인데요. 이 시를 보시면 영국 신 알렉산더 포프는 이런 군중 심리를 가지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사우스시의 교훈은 먼저 앞서 말했듯이 국가적 사기라는 국가가 가담한 사기라는 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그런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우스시 회사 임원들이 그런 주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나 아까 채권과 주식의 교환 비율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우스시 주식을 샀듯이 정보의 부족이 있음에도 그런 과대평가된 잘못된 정보로 주식을 막 사들였죠. 그거 또한 사기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신뢰의 붕괴, 그리고 목적 없는 그냥 차익만을 챙기려는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익만 챙기려는 투기에 있어서도 사우스시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투기가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 횡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일반인들이 그 투기에 뛰어들면 사회에는 커다란 투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 보는 시각만 갖고 있어도 그런 사기에 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노력을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선거 문헌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